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막 저축률이 30%인데 어떤 나라는 왜 5%밖에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어디로부터 비롯될까? 인간의 언어가 이 저축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언어가요? 네. 이제 언어마다 네.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즉 영어에서는 will이 빠지면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니다. 확연하게 미래 시대를 꼭 넣어야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를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래건 현재건 같은 수준에서 미래와 현재를 이렇게 딱 벽을 친다기보다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그건 내일 있는 일인데 내가 왜 걱정해가 아니라 현재 일처럼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저축을 한다는 거는 그래요?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런데 또 듣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도월 교수의 매우 사소한 경제사 시간입니다. 네. 네,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고요. 네, 저는 3프로TV 정프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명지대학교 김도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도월입니다. 우리 김도월 교수님. 저는 정말 우리 김도월 교수님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강의 있으십니까? 진짜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 국부론 예. 강의도 아주 재밌게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대공황 강의도 정말 그때 아마 한 4시간인지 6시간인지 결제해서 굉장히 길게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공황이 감사합니다. 왜 일어났죠?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건 아직까지도 학자들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비밀이에요. 네,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아주 재밌는 요즘 암벽을 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이제 몇 달 됐는데요. 네. 예, 실내 암벽 등반하는 거를 좀 운동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딱 달려 있으면 네. 이렇게 건물 안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팔꿈치니 팔 이런데 근육이 뭉치거나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럴 때 이 히트맨 스포츠 크림을 발라보시면 이야. 근육이 아주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히트맨 스포츠 크림과 함께 암벽 등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네. 자, 꼭 그렇게 세워놓으실 것까지 없는데, 네, 아주 후끈후끈 네, 네.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가봅니까? 네. 사소하게. 이 주스로는 4주 전이고 네. 회차로는 지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한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GDP란 무엇이고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GDP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그렇게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경제 성장이 왜 어떤 나라는 경제가 잘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경제가 침체해 있는지, 그런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문제를 한번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다룰 주제는 경제 성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경제 성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요? 네. 그 사회 네. 모든 구성원들이 네. 열심히 일해서 부를 많이 창출하면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있을 때 그럼 경제 성장률이 낮은 나라 국민들은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하느냐?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본인들이 열심히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이유로 건지. 여건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여건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이제 이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이거는 마치 정프로님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느냐? 내가 열심히 안 해서인가?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부족해.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GDP에 대해서 네. GDP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잘 발전하고 있는가를 가장 심플하게 숫자로 알려주는 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GDP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GDP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는데 그렇게 측정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거기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GD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워낙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네. 일반인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GDP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그런데 종종 이 GDP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GDP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몇 가지 좀 풀어드리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GDP라는 게 그렇게 황당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GDP를 오해하려면 일단 GDP를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GDP를 뭐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조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GDP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그 줄여서 그 네. 머리 글자로 GDP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네. 부가가치를 합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쓸 수 있는 것의 생산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그 매출액 안에는 사실은 원료가 들어가니까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건 그 원료를 뺀 부분이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중에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 배당으로 지급이 되고 네. 이렇게 다 나눠지면 그 부가가치들을 사람들이 받으니까 그걸로 소비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는 것과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이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부가가치에 대한 그 GDP에 대한 가장 그 뭐 집약된 심플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 농사를 졌어요. 네. 쌀이 나왔어요. 네. 그걸로 떡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떡이 팔렸겠죠. 그렇죠. 제가 또 먹었죠. 네, 그럼 이제 떡 만드는 사람 월급도 주죠. 네. 이 모든 과정에 있는 돈들 다 더하는 게 GDP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재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쌀이 100만 섬이 생산이 됐다고 하면 네. 그 중에 70만 섬은 사람들이 사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70만 섬은 부가가치가 저 최종 생산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밥이 되는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30만 섬은 떡을 만들게 되면 네. 이 30만 섬은 사실은 그 자체를 우리가 소비한 것은 아니고 음. 그걸 원료로 해서 떡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떡이 하나에 2,000원을 하는데 쌀이 뭐 500원이 들어갔다. 그럼 1,500원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쌀로 그냥 소비가 되면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네. 쌀이 떡으로 들어가면 중간 생산물이 되니까 그 쌀 자체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새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혜진 소장님이랑 싸워갖고 네.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네네 네. 1,000만 원 받아서 제가 한 200 정도는 저 성형외과 가서 그 흉터 치료를 했고, 네네 800은 해외 나가서 썼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GDP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미리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봤을 텐데 이렇게 애드립으로 질문하시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을 주신 부분은 네. 그 이전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아 제가 이제 피해 보상을 1,000만 원 받은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은 사실은 어혜진 소장님한테 네. 월급으로 들어갈 때 부가가치로 된 거고 네. 이건 그냥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 그냥 이전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저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원료를 가져다 놓고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모든 상품마다 원료인 부분을 뺀 부가가치들을 따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만 합해도 그거랑 똑같아진다라는 것이 이 보통 이 GDP를 측정하는 네. 방법에 해당하죠. 그렇죠. 합의금이 부가가치가 돼버리면 많이 때리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GDP가 굉장히 높아지죠.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정프로님 질문해 주신 게 사실은 제가 미리 준비는 안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뭐냐면 이렇게 매년 뭐 분기마다 우리나라 이번 분기에 뭐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라고 정부에서 매년 발표도 하고 네. GDP라는 게 경제 성장을 측정하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의외로 이렇게 GDP라고 하는 것은 그거 뻥튀기고 좀 믿을만하지 못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왜 요거 얘기를 예. 살짝 꺼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저 칠순잔치를 해요. 네네. MC가 있어요. 네. MC한테 1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럼 원료값은 없잖아요, 사실. 그냥 오로지 임금인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가가치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죠. 이거 네. 부가가치죠. 네네. 그거는 이거 이전된 건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게 사실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유형의 재화냐 무형의 재화. 무형의 재화라는 건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GDP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실물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걸 뺀 이러한 것들도 GDP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순잔치의 사회를 봐주신 거는 서비스의 제공이고 그렇죠, 그렇죠. 때려봐 이렇게 제공하신 거는 이거는 근데 맞아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알겠어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DP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일어나는 제일 시발점이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사실은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게 뭐 1년이 지났더니 5%가 증대했다든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네.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이상적인 지표는 없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을 생산했느냐. 생산한 만큼 소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을 생산했느냐는 걸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자연 자원을 파괴하게 돼서 뭐 기후 변화가 온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이제 불평등하게 이것이 배분이 되면 생산은 많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환경적인 문제, 뭐 생산, 불평등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는 그런 이상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에는 그런 지표는 아직은 우리가 만들어내진 못했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GDP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고 모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반영하는 통계는 없으니까 네.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생산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생산된 것이 우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지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GD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어떤 질문이랄까 의문 중에 하나가 GDP가 자꾸 늘어나면 뭐해? 환경이 파괴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합쳐서 측정하는 지표가 있으면 좋지만 네. 현재는 그러진 못하고 별도로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네. 이거를 하나로 지표로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DP와 관련돼서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산은 되는데
환경 파괴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그거 생산된다고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지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학교에서 막 그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데모를 하면은 그걸 진압한다고 최루탄을 엄청나게 쐈거든요. 그런데 그 최루탄을 생산하는 게 GDP의 잡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생산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뭐 최루탄 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예, 개발 도상국들의 최루탄을 수출하게 되면 그건 또 우리나라 GDP에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자동차 안전벨트 같은 것들은 이게 사고라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맞지만 이게 뭐 우리 삶을 그렇게 뭐 윤택하게 만드는 생산인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빠지고 여기에 뭐 더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전벨트 생산하는 것도 다 더해가지고 마치 생산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남산에 큰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뭐 소방차도 그렇죠, 더 많이 그렇죠. 가야 예, 되고 예. 소방관도 더 고용해야 되고 맞습니다. 소화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좋은 일은 아닌데 네네. 결국에 GDP는 느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나오고. 막 그 저 불 끈다고 사용하는 그 화학 물질 생산이 그렇죠. 늘어난 것이 또 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GDP는 뭔가 허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그러면 그런 걸 빼고 GDP를 측정한다는 게 더 좋은 거냐? 그럼 거기엔 또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죠. 어떤 거는 그러면은 좋은 생산이고 어떤 건 나쁜 생산이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술 같은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게 그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서 네.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완벽한 지표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GDP가 신뢰성이 없는 지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GDP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GDP라는 걸 단순히 가치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숫자만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얼마 벌었는지만 따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GDP가 행복이랑 관련이 있는 건 맞습니까? 1인당 GDP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왜 이걸 행복이랑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1인당 소득 1,000달러인 나라와 1인당 소득 3만 달러인 나라 중에 그럼 3만 달러인 나라가 1,000달러인 나라보다 꼭 30배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행복하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떻게 또 미리 이거를 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경제학에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네. 경제학자인데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네. GDP를 쫙 나라마다 계산을 하고 네. 각 나라마다 가서 설문을 돌려가지고 네.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예, 1970년대였는데 해봤더니 네. 종종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GDP와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잘 매치가 안 되더라. 그렇더라. 예. 제일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엄청 낮은 걸로 알려져 있는 부탄에 행복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나와서 그게 이제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경제학의 중요한 하나의 논란의 어떤 주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탄이 그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금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지금 SNS 그 사람들 다 지금 인스타 한번 보면서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행복도가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 행복은
이 비교하면서 많이 떨어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스탈린 패러독스 이후로 지난 한 40년간 이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면서 네. 이 스탈린 패러독스는 뭔가 측정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똑같은 연구를 해보면 이유가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GDP와 행복 간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행복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하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 전체를 측정하는 GDP, 평균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이 GDP는 뭔가 그 둘을 연결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지표는 아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GDP와 관련돼서 있는 뭐 일종의 괴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괴담이요? 지하 경제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 경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지하 경제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이건 GDP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이 지하 경제까지 하면은 뭔가 그 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종종 나옵니다만 이거는 GDP를 측정하는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지하 경제는 네. 이렇게 시장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거래를 하긴 하는데 그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잘 포착이 되지는 않죠. 네. 그런데 지하 경제에서 소득이 생긴 사람들이 어차피 밥을 먹고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GDP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측정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생산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소득 측면이라든가 소비 측면이라는 게 이런 지표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짜맞춰가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 지하 경제 규모가 뭐 GDP의 뭐 10%다 어떤 경우는 20%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종종 나오는데 네. 근데 그거는 그 굉장히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산 측면이 아닌 소득 측면이라든가 소비 측면을 같이 맞춰서 다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또 이렇게 포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하 경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세금을 안 내는 경제 활동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GDP에 안 잡힌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이거는 GDP랑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제가 주식으로 1,000만 원 넣었는데 1년 후에 제가 2,000만 원이 돼서 그걸 뽑았어요. 네. 저는 이제 2,000만 원이 됐죠, 돈이. 네네. 그거랑은 이제 GDP는 상관없죠. 이 부분도 제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것은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 부가가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전이 일어나는 건데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미리 알고 프로님하고 네네. 3년 전에 사실을 했었잖아요. 그 네네네. 팟빵 네네네네. 거기서 3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이 잘 맞는지 아, 참 그렇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아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GDP 관련된 그 괴담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게 네. 있어요.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 소장님하고 정프로님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구슬 하나를 가지고 구슬 하나를 1,000원 주고 팔고 1,000원 받고 팔고 서로 간에 계속 100번을 이렇게 막 주고받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GDP 올라가는 거 아니야? 최종 시장에서 거래가 그렇죠. 늘어나면 그냥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예. 이제 이런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 중에 하나가 그 케인즈 경제학과 관련한 네. 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되면 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냥 저 야산에 가가지고 땅을 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땅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 다시 메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 돈을 줘. 그래서 이제 경기가 그렇게 되면 경기가 부양이 된다. 아.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케인즈 경제학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아까 땅을 팠다가 덮는 거는 중요한 거는 방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땅을 파고 메운 거 가지고는 절대 그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경기 불황일 때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산에 보내서 흙을 팠다가 메우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돈을 주는데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뭔가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네네. 파게 하는 것일 뿐이지 네네. 중요한 건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건데 네. 그 땅을 판다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와 B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구슬을 줬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세금도 내지 않았고 그 한국은행에서 이거 측정하는 데이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버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소장님하고 저 정프로님이 식당을 하는데 이웃집에서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장님이 그래? 그럼 10,000원짜리를 가서 정프로님 집에 가서 밥을 사 먹어요. 그럼 정프로님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어 소장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000원을 가지고 또 밥을 사 먹어요. 이러면 경기가 부양되는 거 아니냐? 뭔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좀 네. 애매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경기 부양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전혀 경기 부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소장님이 정프로님 집에 가서 10,000원 들고 밥을 사 먹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생겼으니까 정프로님이 어 소장님 집에 가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 소장님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다시 정프로님 집에 가면 정프로님은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쌀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그걸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오게 되면은 10,000원을 받기 전에 이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 따져보면 결국에 그 이야기가 전제하는 거는 집에 이만큼 재고를 쌓아놓고 그걸로 서로 밥을 사 먹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점점 반찬이 이제 부실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냉장고 파갖고 있는 걸로 줘야 되니까. 그렇게 서로 옆집에 가서 밥 먹어주는 거 가지고 경기가 부양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오해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전 거래 말씀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중고차를 거래하는 거는 GDP에 잡히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는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중고차는 원래 생산됐을 때 GDP에 이미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중고품의 거래는 잡히진 않아요. 단 중고품을 거래하는 그 딜러가 이걸 중개를 해서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은 그 딜러의 수입이 되는데 그거는 GDP에 잡히죠. 개인 간의 거래는 잡히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당근 거래를 하게 되면 당근 거래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A라는 사람한테 B에게 팔리고 B에서 C에게 팔리고 이렇게 계속 팔려가면 팔릴 때마다 그러면은 최종 생산물의 거래고 그래서 GDP에 잡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고품의 거래는 안 잡히는데 단지 그걸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부분은 GDP에 잡히는 거죠. 생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네. 뭐 그럴 거 같네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GDP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적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지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쓰는데 그렇지만 그럼 좀 더 좋은 지표를 만들자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굉장히 프랑스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뭐냐면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네. 그 스티글리츠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스티글리츠? 예, 그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좌장을 하고 네. 당대 굉장히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만 이 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이름 명망이 있는 경제학자들 막 20-30명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GDP의 대안이 되는 새로운 경제 지표를 만들자. 왜냐하면 GDP는 이게 불평등도 잘 못 보여주고 네.
GDP는 뭔가 환경 파괴도 잘 반영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뭔가 좋은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걸 만들고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진용을 갖추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동안 회의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냈고 네. 그 보고서가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GDP는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그 보고서가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네. 교수님이 쓰시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전 아닙니다. 아, 예. 예. 그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 책 이게 홍보하시는 분들 제가 다 잡아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좀 어떻게 보면 비판하려고 가져온 그렇습니까? 건데 그럼 왜냐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GDP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쫙 나온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건 우리 다 아는데 그러면은 개선을 하자. 이제 이 개선해서 네. 뭔가 대안이 대안을 무엇이냐. 해야 될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에서 지금부터 생각해보자로 책이 끝납니다.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참 프랑스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프랑스에 보면은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깊은 어떻게 네. 보면은 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험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도 사실은 GDP를 대체할 만한 뭔가 지표를 내놓는다는 거는 물론 1년 만에 내놓기 힘드니까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을 했다라고 그러면 좋은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새로운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통계라는 건 없다. 뭐 통계라는 건 항상 어떤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고 조금 다른 각도의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걸 위한 지표라고 해서 그거를 딱 잘 맞춰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하지만 GDP는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GDP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보면 사실은 좀 괴담에 가까운 GDP의 원래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혹은 별 문제가 아닌데 과장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원래는 좀 그 2주 전에 4주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이제 GDP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면 인류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생산이 많아지고 더 소비가 많아진 것은 좋은데 그럼 왜 어떤 나라는 성장을 잘하고 어떤 나라는 잘 못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1960년에서 90년까지는 막 연 10%씩 성장을 했는데 요새는 왜 3%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군기가 빠졌다고 봐야겠죠. 요즘. 죄송합니다. 정말 적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군부정까지잖아요. 네. 예. 아무튼 이 경제 성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거는 경제학의 뭐 궁극의 질문이죠,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뭐 첫 질문이기도 했고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노력을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좋은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이 현상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그 나라가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뭐 석유가 있는지, 석탄이 있는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의 제도가 어떤지, 아니면 지리적인 조건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혹은 뭐 그 나라 사람들의 뭐 성향, 인구 규모, 뭐 온갖 것들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이 온갖 것들이 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잡아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일들 때문에 뛰어난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는 하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렇게 딱 찾아내기는 물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네. 좀 그런 한계들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얼마나 경제학자들이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은 요인들을 깊이 하나하나씩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느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좀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듯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키스 첸이라고 하는 예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고 최근에 그 UCLA로 이제 옮긴 그 학자가 쓴 논문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이 영어 제목인데요. Effect of Language on Economic Behavior. 다시 말해서 언어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 그 키스 첸이라고 하는 학자가 살펴본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돈은 뭐 전 세계가 이렇게 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저축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이 투자가 많은 많이 나라들일수록 일어날 테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막 저축률이 30%인데 어떤 나라는 왜 5%밖에 안 되는 이런 차이가 어디로부터 비롯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논문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인간의 언어가 이 저축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언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뭐냐면 모든 언어에는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영어에는 이걸 표현할 때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네. it will rain tomorrow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런데 독일어에 가면 이거를 단어가 비슷해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어느 게 어느 건지 감이 오시겠지만 Morgan regnet as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 해당하는 게 s고 regnet이 이제 비가 온다, rain에 해당하는 건데 맞춰보시면 단어가 하나 적죠.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독일어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냥 s regnet 그 Morgan regnet as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모르겐 아침이라는 말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음? 아침 오늘 내일 아침인지 내일 모레 아침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이다라는 것을 쓰지만 미래 시제 동사가 조동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말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적용을 해보면 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내일 비가 온다. 예. 아, 그렇죠. 내일 예. 그러니까 그렇죠. 비가 온다라는 건 현재 시제고 네. 내일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비가 뭐 온대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함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 것이다라는 네네. 말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마다 네.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럴 수 있겠죠. 그 중에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쪼개서 표현하는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즉 영어에서는 will이 빠지면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니다. It rains tomorrow 같은 거는 거의 문장이 아니다에 가까운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will을 안 넣는 게 표준어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요런 차이가 사람들의 언어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사람들의 행동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스첸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미래 시제를 쓰는 언어, 확연하게 미래 시제를 꼭 넣어야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래와 현재를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게 없으면 미래건 현재건 같은 수준에서 미래와 현재를 이렇게 딱 벽을 친다기보다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각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효과가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미래를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네.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를 안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일수록 미래를 훨씬 더 현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래를 그거 내일 있는 일인데 내가 왜 걱정해가 아니라 현재 일처럼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저축을 한다는 거는 아, 그래요?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네. 근데 will과 같은 거를 꼬박꼬박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일수록 미래는 미래고 오늘은 오늘이기 때문에 미래를 현실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축률이 낮을 것이다라는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네. 그 이론적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는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데 네. 이 경제학계의 최고의 학술지에서 이제 통과가 될 만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증거로 설명을 한 건데 저분 미국 분이시죠? 중국계 사람이죠. 아, 그래요? 예, 이름이 아 그죠. 예. 근데 미국이 워낙 저축률이 너무 낮아서 예.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사니까 예, 이걸 예. 어떻게 좀 정당화해 보려고 그렇게 저걸 맞추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예. 이 책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해 보면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이론에 보면 저축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는 게 저축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저축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는 이거는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그냥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그럼 한번 좀 파고 들어보자. 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요 그림은 나라별로 지금 저축률 Y축이 나타나는 게 저축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축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축률이 쭉 낮아지도록 이제 한 줄로 세운 거죠. 와, 나라 이름은 일부러 보험약관처럼 작은 글씨를 쓰셔서 못 읽게 만드신 거죠? 예, 이걸 나중에 지금 키워주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밝은색 축이 있고 좀 진한 축이 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진한 축인 나라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네. 확연하게 구분하는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네, 네. 그런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고 밝은 나라들은 구분이 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뭐 언어와 이렇게 막 섞여 있긴 한데 네. 중요한 건 밝은색인 축들이 상대적으로 왼편으로 모여 그러네요.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언어를 미래 시제를 안 쓰는 나라들일수록 미래 시제를 쓰는 나라들보다 한 5%포인트 정도 저축률이 높은 걸로 평균을 구해보면 나와요. 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축에서 룩셈부르크인데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인데도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해요. 국민의 근성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축을 결정하는 건 언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언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ill이라는 걸 꼭 써서 미래를 분리하니까 이렇게 저축률이 낮은 나라로 이제 나타난다. 그리스 꼴찌야.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표를 보면 아니 근데 뭐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는 뭐 영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멕시코 그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다 이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 정도에 나오면은 온갖 가능한 반론에 대한 답변을 그쵸. 다 해야 이제 해야죠. 여기에 나오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다언어 국가들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 이제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으면은 그 중에 미래 시제를 얼마나 명확하게 쓰느냐는 거를 비율을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이 비율이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 시대를 구분하는 언어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런 비중이 적은 나라고 어떤 나라는 순수하게 한 나라 언어만 쓰고 막 그럴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 점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저게 저게 의미하는 거는 회귀 분석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언어를 분리하는 그 언어를 쓰는 여러 나라 언어를 쓰더라도 네. 그런 비율이 높은 나라로 갈수록 저축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이외에도 뭐 전 세계 한 20만 명의 자료를 가지고 그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뭐 이런 네, 걸 네. 가지고도 분석을 해보고 다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축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패턴이 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 그래프 전에 그건 있겠죠. 저축률과 뭐 투자율 혹은 뭐 저축률과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이미 다 다른 연구, 예, 그렇죠. 이 연구는 아니지만 그건 뭐 있다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라는 게 이제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이제 여기저기 대출해서 투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직접 조달 같은 걸 이제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굳이 저런 저축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방법이 많으니 그것과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들기도 해서. 제가 저축률을 저기서 어떻게 추계하는지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축이냐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의 문제죠. 예. 그런데 아마 그거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직접 투자도 네. 여기에서는 저축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해서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래를 보고 하는 행동은 저축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면 나중에 오래 못 살지 않을까? 이것도 네. 미래를 걱정하는 행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저축률만 아니라 흡연 행동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과 언어 간에도 지금 아까는 저축률을 이제 이쪽 축에 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놓고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 논문에서. 그래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게 네. 미래 시제를 안 쓰는 나라일수록 흡연율이 낮더라. 미래를 더 많이 걱정을 해서. 미래를 현재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요? 혹시 예. 그 나라가 무슨 대마촌 많이 피고 담배 한잔 들고 이런 건 아니고? 대마초는 아마 저 흡연율 자료를 한 건 들어가나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게 뭐 뭡니까 비만율,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흡연율,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량 이런 것들도 네. 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만큼 언어가 어떤 특정한 특성이 있을수록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높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경제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냥 경제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언어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연구한 건 아니고 뭐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언어학계에서 그 사피오 워프 가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이제 굉장히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언어가 사람 행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언어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네. 의외로 언어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주장은 언어학에서는 굉장히 비주류이고 배척받는 주장 중에 하나인 그래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에스키모 알래스카 맞나요? 아무튼 에스키모들 눈이 많은 데 가면은 뭐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 수백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이누이트족이라고 많이 얘기는 합니다만. 이누이트족. 네. 예. 그래서 눈이 뭐 우리말로는 도저히 그냥 우리말로는 다 뭐 싸랑눈 뭐 그냥 네네. 뭐 진흙개미 한방눈 정도인데 뭐, 거기는 막 그걸 아주 세분해서 막 30가지 40가지로 구분을 한다든가. 우리는 나물 종류가 엄청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다 풀 같은 거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사람들이 생각 방식이 뭔가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똑같은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빨간색을 어느 나라에서 그냥 그렇겠죠. 레드 하나인데 그렇죠. 어떤 나라는 막 여러 가지 네, 구분한 네, 단어가 네. 있는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그런 식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 사고를 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사피어-워프 가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언어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고 사실은 아까도 뭐 어떻게 보면 윌이 없다고 해서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 아침이란 단어를 넣는 것으로 표현이 되듯이 뭐 쌀랑눈인데 뭐 입자가 더 작은 쌀랑눈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언어는 그걸 다 표현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언어에서는 단어 하나로 표시하고 어떤 데서는 이만큼 서술을 해서 표시할지 몰라도 그걸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런 식의 구분을 가져오지 않는다 쪽이 좀 더 주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스 첸의 논문이 나왔을 때 언어학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문이다. 이건 뭐 아주 개인적인 네.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논문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 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냄새나 맛 같은 거를 모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캐비어 맛이다 혹은 뭐 연어알이다 이 맛을 모를 때는 먹어도 똑같이 느껴지다가도 이걸 한번 먹고 이게 뭐라는 설명을 듣고 먹으면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만큼 혹은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네, 느끼는 건 아닌가. 네네네. 그렇다면 그 어떤 언어가 없더라도 여러 뭐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혹시 틀린 건 아닌가? 아예 못 느낄 수가 있는 이 차이를 전혀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피어-워프 가설 같은 게 굉장히 비주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호의적인 논의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좀 된 책입니다만 그곳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라는 이 책이 이제 그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는. 그 대중들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준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정진 프로님께서는 처음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서울 리뷰어 북스의 회계부장 맡고 계시는. 그 언어학의 아주 전문가이시죠. 그 네. 서울대 언어학과의 박진호 선생님께서 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시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피로-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 어떤 언어학계에서의 논의를 이제 서평과 함께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 리뷰북스 중에 이 책은 좀 예전에 나온 거지만 서울 리뷰북스는 뭐 시간을 타는 서평지가 아니니까 좀 과거에 나온 거더라도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십사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심이 나오시는 아까 그 책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라는 네.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이군요, 이거. 예. 제목부터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잘 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 한번 저희가 기회 되면 꼭 한번 이거 어디서 사면 됩니까? 온라인 서점에 다 있겠죠? 도서관에도 가면 그런데, 있겠죠? 예,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목적은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가 아니라 서울 리뷰어 북스를 소개하는 데다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 리뷰어 북스는 온라인에 모두 있고 혹시 구입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곳은 소 와인 바다가 모두 빨갛다만 읽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돌 교수님과 함께 네. GDP 얘기 그리고 언어와 성장의 원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또 많은 네. 시간이 벌써 좀 지나갔고요. 네. 그 뒤 얘기는 또 저희가 이어지는 다음 2부에서. 시간에 또 네. 들어봐야 되겠군요. 자, 우리 김돌 교수님 역시 재밌습니다. 네, 저는 재밌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정확하게 또 맞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